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치지시 유명만물지모 고상무 요기관기묘 상유 요기관기요 차양자 동출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이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모든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하는데 같이 있다는 그것을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분이로다. 도덕경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쓰여진 책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제1장은 도덕경 전체의 골격을 가장 간략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는 세계를 이런 식으로 본다. 나의 세계관은 도, 무, 유라는 대표적인 세계의 범주를 사용하여 뼈대만 먼저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경 전체를 개괄하는 것이 제1장이라면 제1장을 개괄하는 것은 첫 번째 구절이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도이다. 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제2장으로 설명을 미루면서 도자는 여기서 도라는 범주를 매개로 세계와 관계하는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얼른 알아차려야 할 것은 노자가 도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범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무엇이다고 우선 정의하고 나설 듯한데 노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자는 그것은 무엇이다고 정의하는 방식의 글쓰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자는 도라는 것은 그저 이러저러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글들을 참고로 하면 노자의 이런 태도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A를 정의한다고 하자. 정의 내리는 행위는 원래 어떤 것을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이다. A가 B나 C나 D가 아니라 바로 A인 이유, 즉 A의 본질을 드러내어 그 본질 속에 A를 가두는 작업이다. 본질을 드러내어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언어 행위, 그것이 바로 정의 내리는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는 정의는 인간을 이성이라는 본질 안에 가둔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본질을 토대로 인간 아닌 다른 것들과 구분된다. 그러나 노자가 보기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반대편을 향해 열려 있고 반대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성과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본질을 근거로 다른 것들과 격리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노자의 철학체계에서 세계의 이런 진상을 보여주는 대표 범주가 바로 도인데 어떻게 도를 정의 내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도를 특정한 내용으로 정의하여 개념화할 수 없는 이유는 도가 언어로 담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모습으로 현상계를 초월해 있거나 신비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본질을 규정하는 식의 언어 행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노자가 보기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반대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한다. 즉 자신의 존재 근거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상대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반대편을 향하여 부단히 변화한다. 관계 속에 있고 변화 속에 있는 사물을 어떻게 불변하는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는 본질 안에 가둘 수 있겠는가? 도는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음을 나타내도록 억지로 부여된 기호에 불과하다.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해서 앞에 나오는 도는 노자 철학의 핵심 범주인 바로 그 도이고, 뒤에 가도라고 할 때의 도는 말하다 내지는 정의 내리다로 풀이해야 한다. 혹은 가도를 하나로 묶어 도라고 이름지어 부를 수 있으면 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모두 특정한 어떤 내용으로 정의하여 언어 안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비상도, 즉 상도가 아니게 된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할 때 이성적 동물이라는 정의가 인간의 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진면모 혹은 전체적인 면모는 아닌 것이다. 도를 정의 내리면 혹은 도라고 부르면 그것이 도의 어떤 한 측면은 되겠지만 도의 진면목이나 전체적인 면모는 아니라는 뜻이다. 상도를 세계의 근원이나 출발점 혹은 실체라는 의미에서 영원 불변한 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노자 철학을 왜곡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당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랬듯이 노자의 철학도 그 시대를 잘 조정하고 미래를 향하여 장구하게 소용될 세계관을 건립하려는 기도 속에서 탄생하였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른 제자와의 논쟁이나 이론적 대립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노자의 철학과 비교적 대립적인 입장에 섰던 철학을 들라면 유가와 법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노자가 부정하는 것은 가도이다. 물론 이것은 노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의 반영이지만 여기에는 당시 각축하던 이론들 사이에 대립 상황이 묻어 있지 않을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 가도를 중국의 곽점에서 발굴된 초묘의 죽간본, 그 가운데서도 유가 계열의 경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성자 명출이라는 죽간본 경전에 오직 인도만이 가도가 된다는 기록이 있다. 즉 이 말은 인도만이 도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존덕의라는 죽간본 경전에서는 유가의 이상적 인물인 군자는 인도를 우선으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직 인도만이 가도가 된다는 구절을 보면 가도가 위 다음에 붙어 관용구 내지는 거의 하나의 범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가도라는 범주를 놓고 그것을 채택하는 부류와 채택하지 않는 부류로 나뉘어서 논쟁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즉 노자는 이 가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성자 명출이나 존덕의 저자는 긍정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노자와 입장을 달리하는 학파에서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대우하는 군자는 가도로 서술된 인도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노자는 가도와는 다른 모습의 도, 즉 천도를 지향한다. 공자를 위시한 유가에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순기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인간들 가운데서 최고의 수준을 갖춘 성인들이 언어적 개념화 작업을 하여 세운 일정한 체계, 즉 전통을 사회 운용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가치 체계가 바로 인도이고 바로 가도인 것이다. 이 인도에는 가도와 가명 그리고 정명이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친척으로 등록되어 있다. 노자는 이런 세계관을 반대하는 맥락에서 가도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라는 것이 가도가 되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 노자의 뜻이다.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명은 인간이나 사물,
직책 등에 붙인 명칭, 즉 이름을 가리키고, 두 번째 명은 그것을 개념화 내지는 정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개념화했을 때 눈물의 씨앗이라는 개념화가 어떤 경우에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랑을 혹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언제나 전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눈물의 씨앗이라는 개념화 작업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눈물의 씨앗이라는 한정된 의미 안으로 가두는 일로서 이는 사랑을 오히려 제한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노자는 생각하였다. 또 인간이라는 이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개념화한다고 치자. 그것도 역시 인간을 이성이라는 영역으로 한정하는 작업이고, 이성을 근거로 해서만 인간을 판단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물론 정의나 개념화 작업이 없이 문화의 축적이나 계승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노자가 기획하는 문명에서는 이런 축적이나 계승의 과업이 차선으로 밀려나 있다. 도덕경의 첫 번째 구절인 이 부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존재와 사유의 문제를 다룬 부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당시 유행하던 서양 철학의 체계를 아무 반성 없이 존경한 나머지 노자에게 강제한 경우이다. 노자에서 명은 아직 포괄적으로 존재와의 관련 속에서 사유를 다루는 부분까지 닿아 있지 못했고, 존재와 사유는 노자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노자의 주요 관심사는 인간과 사회의 문제였고, 인간과 사회 문제를 조정하는 원칙을 전통이 아니라 자연에서 구했을 따름이다. 전통은 가명이고 가도이며 바로 인도이다. 자연은 상도이고 상명이며 바로 천도이다. 무는 이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모든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무 명천지지시, 유 명만물지모는 구절을 보자. 천지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우주의 기원이라는 뜻에서 근원 내지는 근본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여 출발점 내지는 기원 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데, 이것도 노자 철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이다. 시자는 이런 식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직하학을 거쳐, 직하학은 전국시대 제나라 직하에 세워진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제자백가의 철학이다. 직하학을 거쳐 나온 한대, 특히 회남자식의 우주발생론이나 왕필식의 본체론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노자의 관심은 우주 발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노자를 발생학적이나 창조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김현효 교수가 데리다와 노자의 독법에서 말한 것처럼, 설문해자에 따르면 시는 여지초, 즉 여자의 처음 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처음을 말하는가? 처음은 또 옥감과 가위가 합쳐진 글자이다. 여자가 옥감을 자르려고 가위를 대는 작업이 바로 처음의 의미이다. 여기서 주의하자. 가위를 옥감에 대고 힘을 가해 옥감에 갈라지는 틈이 생겼다면 이는 이미 시작이나 처음이 아니라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다면 이는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다. 시작은 바로 이 교차점이다. 벌어짐과 닫혀짐이 교차하는 지점인 것이다. 또 달리기 할 때 출발이라는 경우를 보자. 자, 사실 출발은 없다. 달리는 동작과 준비하는 동작 사이에 그 두 동작이 교차하는 그 지점, 그것을 출발이라고 부를 뿐이다. 노자는 무를 가지고 세계의 이런 묘한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시작과 출발은 사실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시작과 출발이라는 사태를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작과 출발이라는 동작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자. 시작이라는 사태를 통해야만 가위를 잡기만 한 채 가만히 있는 단계와 힘을 가해 직접 자르는 동작이 연결되어 천을 자르는 하나의 작업을 형성하게 된다. 또 스스로는 존재성을 갖지 않지만 출발이라는 사태를 통해 준비와 발을 내딛는 행위가 연결되어 달리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묘한 경계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자는 무라는 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무라는 범주의 발견만으로도 노자는 중국 철학사에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서양 철학에서 흔히 말하는 절대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노자의 절대무와 상대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서양 철학의 특정 내용과 노자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방황하는 모습으로 어불성설이다. 여기서는 비어있음 정도의 이해가 더 적절할 것이다. 비어있는 공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물을 비로소 존재하게 하고 비로소 기능하게 하는 묘한 교차점 같은 것이다. 구체적인 것들은 모두 이 비어있는 상태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무엇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차지할 공간이 필요하고 무엇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여백이 필요하다. 공간이 있어야 그 자리에 책상이 놓여 비로소 책상이 되고 컵은 그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컵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무는 이 세계의 구체적인 것들이 비롯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거기서 만물이 발생되어 나온다는 의미에서의 시작이 아니다.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이런 상태를 지칭하고 유를 가지고는 이 세계의 만물을 모두 포괄하여 통칭한다. 여기서 모는 자식을 낳는 이미지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식을 품고 있는 이미지로서의 어머니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해석하면서 다음처럼 끊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여기서 최진석 교수님은 무 명천지지시 유 명만물지모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노자는 도덕경 제1장에서 도덕경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세 가지 범주, 즉 도, 무, 유의 의미와 이 세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무명이나 유명은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다. 그리고 도덕경 안에서 무명과 유명은 어떤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수로이기는 하지만 노자 철학을 구성하는 범주는 아니다. 무명이라는 말은 도덕경 3개의 장에서 4번 쓰이는데 모두 개념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유명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도덕경 안에서 유명과 무명은 노자 철학을 구성하는 한 짝의 범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다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다른 것들과 구분을 꾀하는 상태와 그러기 이전의 상태를 드러내는 수러로 이해해야 한다. 구분을 꾀하는 상태를 유명, 그 이전의 상태를 무명으로 드러내는 수어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자는 유와 무라는 이 2개의 범주를 제시하는가? 그 설명이 바로 이어지고 있다.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무와 유라는 범주를 사용하는 데에는 노자의 전략이 깔려 있다.
즉 앞에서 말한 시작이나 출발처럼 자신의 존재성은 없으면서도 구체적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 즉 묘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무라는 범주를 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는 텅 비어 없는 것이지만 유가 존재하고 쓰임새가 있도록 하는 위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모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상태를 묘하다고 하는데 세계의 이런 상태를 드러내 보이려고 무라는 범주를 쓴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제11장을 참고하면 확실히 이해가 갈 것이다. 유라는 범주를 가지고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즉 자신만의 경계선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을 드러내 보이려고 유라는 범주를 쓴다는 것이다. 요는 경계선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경계선 속에 갇혀 있다. 유라는 범주로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모두 포괄하여 가리킨다는 뜻이다. 주역이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범주를 매개로 하여 세계를 설명하듯이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개의 범주를 매개로 세계를 설명하듯이 노자는 유와 무라는 두 개의 범주를 매개로 하여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노자가 보기에 이 세계는 무라는 범주로 설명이 되는 영역과 유라는 범주에 담기는 영역의 관계로 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 원문도 다음처럼 끊어 있는데 이 또한 앞에 무명, 유명처럼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무욕과 유욕을 대비시키는 이런 범주 또한 노자에게는 너무 이르다. 수로로는 사용되지만 범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욕은 도덕경 전체에서 4번 나온다. 역시 범주보다는 수로 형식으로 나올 뿐이다. 노자가 그의 책 첫 장에서 대비되는 범주로 사용할 정도로 중요시했다면 어떻게 이런 수로 형식으로만 사용했겠으며 또 무욕과 대비되는 유욕은 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노자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명이나 유명 혹은 무욕이나 유욕이 아니라 무와 유이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하는데 같이 있다는 그것을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의로다. 차양자 동출 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여기서 가리키는 이 둘은 무엇일까? 무명과 유명이겠는가? 아니면 무욕과 유욕이겠는가? 무명과 유명인지 아니면 무욕과 유욕인지 선택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선택하기가 어렵게 된 것은 이 두 짝 가운데 아무것도 대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둘은 바로 무와 유이다. 여기서 노자는 자기가 제기한 두 개의 범주를 가지고 자신의 세계관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노자에 따르면 세계를 개괄하는 대표적인 두 범주, 즉 세계의 대표적인 두 차원 혹은 영역은 발생론적으로 선후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무가 먼저이고 유가 나중인 것이 아니라 유와 무는 공존하고 서로 협력한다. 같이 나와 있는 것이다. 혹자는 동출을 같은 곳에서 나왔다라고 해석하면서 그 같은 곳을 도로 간주하고 도가 유와 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혹은 도의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유와 무를 이해하나 이는 오류이다. 더 일반적인 오해는 무를 도의 속성으로 이해하여 도와 무를 같은 레벨에 놓거나
혹은 같은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이런 관점의 소유자들은 무가 논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유보다 선행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모두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노자의 원래 의미를 곡해한 이해 방식들이다. 여기서는 유와 무가 같은 차원에서 공존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노자가 보기에 반대되는 유와 무가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두면서 또는 상대방을 살려주면서 공존한다는 사실이 아주 현묘하다는 것이다. 현묘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현자는 까만 색깔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어슴푸레하고 어둑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과 저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이다. 유와 무로 대표되는 대립항들이 서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분명하게 구분되어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재 근거를 나누어 가지면서 혹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대방에게 두면서 꼬여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용어 선택이다. 후에 장자나 당초의 성현형 그리고 많은 도가 이론가들이 사용하는 명자도 비슷한 의미로서 현과 명은 가깝게 붙어 다니면서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니 공존하거나 일체가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서 명은 어두울 명이네요. 거물현, 어두울 명. 노자에 따르면 두 대립면인 유와 무가 같은 차원에서 서로 꼬여 있다는 바로 이런 도식이 이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형식이자 운행 원칙이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밑바탕으로 하여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나타나서 잘 자라다가 늙고 사라진다. 바로 이런 원칙이 이 세계의 만물이 들락거리는 문으로 비유되었다. 또 노자의 철학을 발생론적이나 창조적 형이상학 체계로 보고 도를 형이상학적 근원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 문을 만물이 발생되어 나오는 곳으로 해석하는데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문은 무엇이 나오는 출구의 기능도 있지만 무엇이 들어가는 입구의 기능도 있다. 문은 들어가고 나감이 교차하는 묘한 공간이다. 종착역이나 시발역이 아니라 환승역인 것이다. 노자에게서 그 문은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하는 들락거리는 경계이지 무엇으로부터 만물이 발생되어 퍼져나가는 일방통행의 관문이 아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석 교수님의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1장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